안녕하세요. 김현지입니다. 오늘은 라마찬드란 박사의 두뇌 실험실 6장 두뇌는 어떻게 왼쪽과 오른쪽을 구분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아요.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기이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도 훨씬 기이하다. 홀데인이 진화, 생물 요런 쪽 하신 분인데요. 요렇게 얘기를 했네요. 이 책을 읽어가면서 정말 우리가 기이하게 세상을 인식한다는 것을 점점 배워가고 있어요. 보시죠. 오늘은 편측 무시, 그러니까 한쪽을 무시하는 환자에 대해서 다룰 거예요. 오른쪽, 왼쪽에 대한 얘기죠.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또 엘렌이라는 환자가 나와요. 이분은 뇌졸중으로 오른쪽 두정엽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왼쪽에 있는 대상이나 사건에 대해서 완전히 무관심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왼쪽은 화장도 안 하고 머리도 안 빗고 왼쪽에 있는 음식은 먹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왼쪽은 완전히 관심에서 없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이 환자가 처음에 왔을 때 막 그 화장하는데 왼쪽은 입술도 립스틱도 오른쪽만 바르고 뭐 화장도 오른쪽만 하고 머리 빗는 것도 안 하고 그래서 이제 아들이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놀래서 찾아온 그런 상황이었대요. 그래서 이제 테스트를 해본 거죠. 라마찬드란 박사가 또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래서 왼편에 같은 위치에서 천천히 움직이면 이 분이 엘렌이 전혀 뭔가가 있다는 걸 못 느껴요. 그런데 왼편에서 손을 마구마구 흔들면 손 흔드는 게 보입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시각 상실이 아닌 거죠. 뭔가 주목을 하도록 센 반응을 왼쪽에서 보이면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현상, 왼쪽을 무시하는 이 무시하는 현상은 이런 환자에 대한 이 환자를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에 대한 이슈도 되긴 하지만 이런 무시란 현상을 통해서 다가갈 수 있는 질문들도 있는 거죠. 우리가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두뇌는 어떻게 세계의 공간적인 표상을 만드는가? 두뇌는 왼쪽과 오른쪽을 어떻게 취급하는가? 우리는 어떻게 순차적으로 시각적 장면의 여러 부분에 주목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힌트가 되는 것들을 알려줄 수 있는 거죠. 이런 환자들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이 공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인지하는 거지? 그리고 왼쪽, 오른쪽은 우리한테 어떤 의미지? 그리고 주목이라는 거. 우리가 뭔가를 이거 좀 이상한데? 라고 주목을 느끼게 되는 그 포인트가 어디에 있지? 라는 거에 대해서 다루는 장이 될 거예요. 참고로 이제 칸트 같은 경우에 시간과 공간이 원래 있는 거다라는 개념을 얘기한 사람이 칸트인데, 그래서 그 뒤에 아인슈타인한테도 영향을 줬다라고 해요. 칸트의 그런 개념이. 그래서 지금 이 장에서 다루는 게 이런 공간에 대한 얘기, 그리고 시각적 장면에 주목하는 이런 시간에 대한 얘기, 그런 것들을 다루고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도 한 번쯤 고민해 볼 수 있는 장인 것 같아요. 시간과 공간의 개념에 대해서 굉장히 철학적으로 가죠. 이 책을 읽다 보면 철학적인 질문이 많이 나와요. 이 장의 마무리도 철학적으로 마무리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시각에 대해서 한 번 더 복습을 해보면 이전 장에서 우리가 다뤘었는데 눈에서 자극이 들어오면 그게 뇌 뒤편에 있는 시각 피질로 가고 그리고 그 시각 피질로 간 게 두 가지 경로로 나뉘어서 가게 되죠. 이게 4장에 나왔었던 그림인데 그래서 두정엽의 어떻게 경로로도 가고 동시에 측두엽의 무엇 경로로도 갑니다. 시각 피질로 왔다가 그 자극이 두정엽과 측두엽 양쪽으로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이 어떻게 경로에서는 공간적인 배치 그리고 움직이고 손 뻗고 피하고 이런 것들 그리고 내 위치가 어디쯤에 있는지에 대한 것을 파악하는 경로이고요. 무엇 경로는 이 대상에 대해서 인식하고 뭔지 이름 붙이고 그리고 그것에는 난 어떤 감정을 느껴야 되는지 무서운지 사랑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이 무엇 경로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가는 이런 시각이란 개념이 있고요.
지금 우리가 주목에 대해서 파악하기 위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목이라는 게 굉장히 단순하지가 않은 거예요. 굉장히 광범위한 두뇌 영역이 관련된 것이 주목이다. 그래서 위에 시각도 얘기했지만 시각뿐만 아니라 청각, 몸 감각 이런 것들도 이 주목에 관련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뻗어 있는 망상체 활성화계. 그래서 이런 것들은 대뇌 피질 혹은 전체를 활성화시키는 이런 활성화계도 주목과 관련되어 있고, 또 변연계. 이 변연계는 감정적인 행동이나 감정적인 중요성, 그리고 가치평가 같은 것을 하는 변연계, 그리고 전두엽인 판단, 예측, 계획을 하는 전두엽, 이런 것들이 몽땅 다 관련이 되어서 주목이라는 것이 동작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보통 뭔가에 대해서 주의를 딱 기울이게 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주목이죠. 그게 굉장히 복잡한, 그리고 뇌뿐만 아니라 몸의 감각들까지 포함해서 모든 게 다 합쳐져서 동작해서 나타난 반응이라는 거예요. 주목이라는 게. 우리는 지금까지 주목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았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뭔가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인다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 메커니즘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동작이 액티베이션 되지 않으면 무시가 되는 건 거죠. 그래서 엘렌 같은 경우에 왼쪽이 무시되는 건데 그게 바로 주목이라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무시가 되는 건 거죠. 자,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획기적, 공명하는 피드백 고리를 형성하면서 연결되어서 주목이 탁 불이 붙은 거죠. 꺼져 있다가. 그래서 예를 들어봐요. 노상 강도가 다가온다고 치면 우리가 그 노상 강도라는 것이 판단, 쟤는 강도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기도 전에 전두엽과 변연계, 여기 있죠? 전두엽과 변연계는 이미 적절성 평가를 하고 두정엽에서 주의를 집중하게 하고, 이 부분 어떻게 경로? 주의를 집중하게 해서 뇌가 안구를 돌아가서 보게 하고 라는 소리를 치게 하고, 그래서 뭔가를 판단하기도 전에 이런 것들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이런 피드백 고리가 이게 바로 주의 집중인 거죠. 주의가 주목이 된 거죠. 근데 이 피드백 고리에 문제가 생긴다면 이런 것들, 요 메커니즘에 문제가 생긴다면 이제 무시 환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노상 강도가 다가와도 그거에 대해서 주목이 되지도 않고 그에 대해서 반응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무시는 우방구 손상 환자한테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면 우방구 손상 환자한테만 무시라는 것이 나타나는가?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왜 비대칭성이 있지? 좌방구에 다쳤을 때는 무시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반만 무시하고 왼쪽 얼굴에만 화장하는 그런 환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라는 걸 생각해 보면 이것도 어떤 그 연구자가, 어떤 박사님이 연구한 분야인 건데, 이거는 라마찬드란 박사의 연구가 한 건 아니고 또 다른 분이 연구해서 나온 얘기인 건데, 좌방구는 언어에 전문화되어 있다. 이거는 굉장히 많이 아는 내용이긴 하죠. 그리고 우방구는 그 반면에 전체적인 감정이나 감각을 처리하는 부분이 우방구다. 그래서 우방구는 전체적인 역할을 감안한다 치면 전체의 시야를 통괄하는 폭넓은 탐조등의 역할이 우방구다 라는 거고, 좌방구는 언어 같은 걸 하는데 바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좌방구는 세계의 오른쪽에 국한된 탐조등이 좌방구인 것 같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방구는 전체를 다루기 때문에 만약에 좌방구가 손상을 입으면 우방구의 탐조등이 그걸 커버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좌방구는 오른쪽에만 탐조등을 하고 있는 역할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방구를 잃으면 좌방구는 그 나머지 우방구까지 커버를 못 해준다는 거죠. 이런 설명이 하나 있고요. 비대칭성 이유에 대해서.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우방구 손상 환자만 좌측 무시가 나타나니까요. 좌방구 손상 환자는 우측 무시가 나타나는 케이스는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설명을 우리가 이런 걸 거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현상이 그러니까.
자, 그러면 무시 환자의 무시는 어떤 수준인가? 무시 환자의 무시는 어떤 수준인가? 요 예를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무시 환자한테 왼쪽에다가, 못 보는 쪽이죠. 왼편에다가 같은 집 두 채를 두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는 정상적인 집, 아래에는 창문에서 불꽃과 연기가 막 나는 집을 그려놔요. 그러고선 여기를 주목하게 유도하는 거죠. 그래서 왼쪽이, 이쪽은 무시하는 쪽이죠. 두 집이 같나요? 라고 물어보면 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런데 어느 집에서 살고 싶어요? 라고 하면 위쪽 집이요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두 집이 분명히 같다고 했잖아요. 같으면 선호가 없어야겠죠. 그런데 위쪽 집에서 살고 싶다고. 왜냐면 아래쪽 집은 불꽃이 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뇌 속의 좀비. 뭔가를 보긴 본 거죠. 무시하고는 있지만 뭔가 인지가 되긴 된 거예요. 아까 전에 그 본능적으로 이게 뭔지 파악하기도 전에 도망가야겠다라고 우리가 움직이는 그런 좀비가 움직인 거죠. 그래서 본능적으로 위쪽 집에서 그 불이 나지 않는 그 위쪽 집에서 살고 싶다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는 거죠. 이게 무시 환자의 무시의 수준이 이 정도인 거예요. 두 채가 같다라고 말은 하지만 왠지 아래쪽은 위험할 것 같다라는 느낌은 가질 수 있는 수준. 그러니까 완전히 안 보이는 게 아닌 거죠.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왼편 음식이 안 보이는 환자. 그런데 음식이 있다라는 건 알아요. 어떤 행동을 하냐면 휠체어를 오른쪽으로 340도쯤 크게 돌리면 남아있는 음식을 만나죠. 접시가 눈앞에 있어요. 오른쪽은 다 먹었어요. 왼쪽은 안 먹었죠. 그런데 이거를 무시하는 영역이에요. 그런데 사실 왼쪽으로 조금만 돌리면 그 나머지 반이 보이겠죠. 근데 이 사람한테는 왼쪽이 없는 세상이잖아요. 근데 뭔가 있다라는 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휠체어를 쫙 거의 한 바퀴를 돌아서 그거를 발견을 해서 그러고선 먹는 거죠. 굉장히 신기하죠? 하지만 왼쪽으로 조금 돌리는 거는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왼쪽이란 거는 없으니까. 오른쪽으로 삥 돌아서 그 음식을 만나는 거예요. 거기에 뭔가 있다라는 거는 인풋이 된 거죠. 근데 왼쪽으로 돌 수는 없어. 왼쪽엔 뭔가 없으니까. 그래서 오른쪽으로 도는 거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시 환자의 그 메커니즘이 굉장히 신기하죠. 자, 거울 인식 불능증이란 게 있어요. 자, 거울 인식 불능증에 대해서 봅시다. 이건 거울나라 증후군이라고도 붙이는데요. 임상적 측면에서 일단 무시의 중요성을 한번 짚고 넘어가면요. 이게 보통은 임상적으로 몇 주 이내에 회복되지만 일부 사람들은 이게 계속된다라고 해요. 그리고 며칠 동안 진행된 무관심이 재활을 방해할 수 있대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러니까 우측 뇌를 다쳤을 때 무시하는 현상이 나타나면 빨리 노력을 해서 재활을 해서 그 유연한 기간 동안에 치료를 하면 따라잡을 수 있는 거죠. 다시 정상이 되기가 쉬운 거죠. 그런 게 있대요. 자, 그리고 나서 거울로 어쨌건 그 유연성 기간이건 아니면 계속된 사람이건 간에 똑같이 예전에 그러니까 환상사지 치료한 것처럼 거울로 치료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당연히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거울에 비춰서 오른쪽에 보이는 무시된 왼쪽 팔을 알아볼 수 있을까?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왼쪽은 무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울을 사용해서 그거를 오른쪽에 보이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왼쪽에 있는 팔이라고 인지할 수 있을까? 굉장히 신기하죠. 이렇게 실험해 보는 거 해볼 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인 경우에는 거울이라는 거가 굉장히 묘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일반인일 경우에 백미러를 본다고 쳤을 때 백미러에서 점점 다가오는 차가 있잖아요. 그럼 뭐예요? 뒤에서 나한테 다가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백미러를 통해서 차가 막 다가오고 있으면 우리는 브레이크를 밟아요? 악셀을 밟아요? 피하려면? 악셀을 밟죠. 그래서 앞으로 가야지 뒤에서 오는 차한테 받치지 않으니까 우리는 악셀을 밟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이거 굉장히 우리가 놀랍게 동작하는 거예요. 백미러를 보면
사실 앞에서 차가 나한테 다가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아서 만약에 악셀을 밟으면 앞에서 다가오는 그 차한테 우리가 들이받으려고 앞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굉장히 이 빠른 시간 동안 거울에 대한 메커니즘을 완전히 이해하고 얘는 뒤에서 나한테 오는 거야 라는 판단까지도 하고 그래서 뒤에서 나한테 오는 거니까 앞에서 나한테 다가오는 게 아니라 뒤에서 오는 거니까 악셀을 밟아서 도망가야 돼 라는 것까지 굉장히 빠르게 그 메커니즘이 돌아서 이해를 한 거예요. 찬찬히 생각해보면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그거를 순식간에 그 판단을 해내고 있어요. 또 다른 예를 보면 욕실에서 거울에 비치는 강도가 들어오면 그놈을 잡아야 되라고 할 때 거울에다 공격하지 않고 뒤를 딱 돌아요. 이것도 이 거울의 메커니즘을 굉장히 잘 이해하고 있는 거죠. 순간 동안에. 그래서 거울에 대한 거는 굉장히 많은 연구자들이 흥미롭게 접근했던 주제라고 해요. 거울의 이미지는 분명히 내재적으로 초현실주의적인 뭔가가 있다. 굉장히 묘한 특성을 가진 애가 거울인 거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거울을 다루는 우리 두뇌 메커니즘은 거의 아는 게 없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쓰여진 게 그래도 꽤 오래전이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또 이해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광학 이미지의 재해석은 무엇 경로에서 이루어지고 그에 대해서 우리가 피하거나 악셀을 밟거나 거울을 뒤로 돌아보거나 이런 반응은 어떻게 경로인 거잖아요. 이 무엇 경로와 어떻게 경로가 굉장히 잘 협업을 해서 우리가 행동을 이끌어내고 있는 거죠. 여기서 잠깐 논의 질문이 있는데요. 이거 너무 재미있어요. 자, 왜 거울은 상하 반전이 아니고 좌우 반전일까요? 거울은 앞에 존재할 뿐인데 왜 그게 상하 반전이 아니고 좌우 반전이 일어나죠?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한 10초만 시간을 드릴게요. 이 질문 바로 답을 드릴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혼자 생각해내고 싶다. 그럼 잠깐 이 비디오를 멈추시고요. 바로 대답을 듣고 싶다 싶으시면 그냥 쭉 플레이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중얼중얼 걸었기 때문에 5초만 시간을 더 드리겠습니다. 왜 거울은 상하 반전이 아니고 좌우 반전일까요? 3, 2, 1. 이거는 파인만이 설명했다 그래요. 이 거울은 왜 상하 반전이 아니고 좌우 반전인지. 자, 답을 보실까요? 거울은 상하 반전도 아니고 좌우 반전도 아니에요. 그렇죠. 거울은 오른쪽에 있는 거는 오른쪽에 보여주고 왼쪽에 있는 거는 왼쪽에 보여주고 위쪽에 있는 거는 위쪽에 보여주고 아래쪽에 있는 건 아래쪽에 보여줘요. 상하 반전도 아니고 좌우 반전도 아닙니다. 거울은 사실상 앞뒤 반전이에요. 거울을 기준으로 거울의 뒤쪽과 거울의 앞쪽으로의 반전이에요. 거울에 비치는 모습과 실제 내 모습의 반전인 거죠. 그쵸? 그런데 우리는 왜 이걸 좌우 반전이라고 생각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 몸이 대칭으로 생겨서 그래요. 우리 몸이 팔도 오른쪽 왼쪽에 하나씩, 눈도 오른쪽 왼쪽에 하나씩 몸이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이게 순간적으로 착각이 일어나는 거죠. 좌우 반전이라고. 그렇지만 거울은 앞뒤 반전입니다. 재밌죠? 이게 순간적으로 해석이 설명을 잘 하기가 어려운 굉장히 재미난 질문이에요. 자, 오늘 친구에게 한번 질문해 주세요. 재밌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엘렌으로 돌아가서 얼마나 지금 조금 남았네요. 엘렌한테 돌아가서요. 그래서 엘렌한테 또 다른 실험들을 해봤어요. 수평선 위에 가운데를 양분해라. 가운데 딱 이렇게 절반을 나누는 선을 그려봐라 라고 했더니 한참 오른쪽에 표시했어요. 왜냐면 왼쪽은 무시하니까 오른쪽에 있는 영역만으로 반을 나눠야 될 테니까 그랬겠죠. 그리고 시계를 그려보라라고 했더니 동그라미 그렸어요. 그런데 한참 쳐다보더니 오른쪽 절반에다가 1에서 11을 다는 거예요. 이것도 신기하죠. 그리고 꽃을 그려라 라고 했더니 꽃잎을 오른쪽에만 그렸어을 가운데 그린 다음에 오른쪽에만 이렇게 꽃잎을 그린 거예요.
그리고 눈을 감고 꽃을 그려라. 그랬더니 꽃잎을 역시나 오른쪽에만 그렸고. 그리고 거울로 드디어 거울 실험을 합니다. 거울로 오른편에 왼쪽 몸을 보이게 한 다음에 물어봤어요.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거울입니다. 라고 거울을 알아요. 그리고 연필을 왼쪽에 둔 다음에 비치게 하고 그 오른쪽 손이 닿을 거리에다 비치게 한 후에 잡아서 이름을 쓰라고 해요. 이 사람 분명히 거울이라고 했죠. 그러면 왼쪽에 빛이 나는 거 알겠죠? 그런데 왼쪽으로 손을 뻗는 게 아니라 자꾸 거울에 손을 부딪혀요. 그러면서 내 손이 닿지 않아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3살도 아니고 다 큰 어른이. 그럼 한 번 더 시도하면서 펜이 거울 뒤에 있어요 라고 하면서 거울 뒤로 손을 뻗어서 더듬는 거예요. 거울에 비친 연필을 찾아서. 굉장히 묘한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 박사님이 오른쪽 어깨에 연필을 두고 거울로 비치니까 바로 오른손을 뒤로 보내서 연필을 잡았어요. 이 말은 뭐냐면 거울에 대해서도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 그리고 동작이 어설픈 것도 아니고 행동이 어설픈 것도 아니다. 다 알지만 이 왼쪽을 거울로 비쳤을 때는 뭔가 꼬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엘렌의 경우는 거울로 재활을 하는데 실패했어요. 그런데 일부 환자는 왼쪽을 뻗어서 물건을 잡기도 해요. 그러니까 모든 편측무시 환자들이 실패하는 건 아니고 일부 환자들은 가능해진 거죠. 무시한 대상에 대해서 주목을 시키는 게 거울로서 성공한 분들도 있다. 그러면 엘렌은 왜 안 될까? 이런 안 되는 사람들은 왜 안 됐을까? 라고 하는데 2가지 정도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아마 무시 현상에서 직접적으로 야기됐을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무시 현상이 뭐예요? 왼쪽은 없어 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메커니즘이 도는 거예요. 쭉 순간적으로. 반사된 건 거울 속에 있으니 저건 왼쪽에 있어야 돼. 근데 왼쪽은 나한테는 없어. 그러니까 저 대상은 거울 속에 있는 거야 라고 도는 거예요. 사고방식이. 또 하나는 무시가 직접적 결과가 아닐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두정엽이 세계의 공간 특성을 다루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손상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개념 잡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졌다. 그래서 그런 거다. 라고 설명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신기한 거는 거울에 대한 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이해하고 있는 기초적인 과학 법칙이잖아요. 근데 그들한테는 이 법칙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자기의 세계, 왼쪽은 없어 라는 것을 수능하기 위해서, 그게 참이도록 만들기 위해서 기초 지식, 기초 과학 법칙까지도 왜곡시켜버린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이런 거는 바로 인식의 공고성. 이거는 이거야. 이건 사실이야. 거울은 반사하는 거야. 라는 인식. 굉장히 정확한 인식이죠. 이런 인식의 공고성에까지도 침범하는 거죠. 이런 뇌의 상처가. 그렇다면 우리의 인식의 공고성은 얼마나 믿어야 돼? 이렇게 흔들리는 것인걸? 이렇게 쉽게 무너지는 인식인데? 라는 심오한 질문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 완벽한 사실, 이건 정말 진리야 라고 하는 사실이 이렇게 뇌의 일부가 고장남에 따라서 막 흔들리고 있는데, 우리의 정확하게 믿는 그 신뢰나 신념, 어디까지 믿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도 재미있게 6장을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7장, 왜 두뇌는 변명에 익숙해졌을까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